이 개념은 기업 규모, 근속, 교육 연수, 성, 직종, 경력, 연령으로 되어 있지만 아하. 뭔가 관통하는 공통점이 혹시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거를 추정해 보면 그거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 한국 경제 특징, 저의 추론은 이 5가지 또 넓게 보면은 경력까지도, 경력 연령까지도 네. 이게는 한국 자본주의가 수출 제조업 대기업 남성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수출 제조업 대기업 남성은 뭐냐? 형상화해 보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50대 남성,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전체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40, 지금은 40%, 많을 때는 55% 가까이가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수출의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출 제조업 대기업 또는 부분적으로 남성 요 4가지가 짝꿍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는. 네, 오늘도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 불평등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병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소장님은 요즘 그런 얘기 안 들으십니까? 그 좌파 신자유주의자, 성장을 중시하는 분배주의자. 그런 표현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네. 들어가서 좀 약간 부동산에 대한 파격적 공급 방안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용적률 1000% 이런 걸 좀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왔던 이제 그 원래 공무원 행시 공무원 아닌데 들어온 사람을 보통 어공이라 그러는데요. 예. 늘공 어공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어공이죠. 이제 시험 봐서 늘 공무원이었던 분을 늘공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분 중에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 있던 분 일부가 쟤는 민주당 우파야 표현을 해서 네.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 우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을 주장했던. 네. 그래서 그 호칭이 나쁜 호칭이 아니다라고 그분은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야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거야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하자는 쪽이고. 파가 중요한 거죠. 오른쪽 파냐 왼쪽 파냐. 네. 알겠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뭐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자 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그 연공 서열에 따른 급여 체계를 좀 바꿔보자. 네. 특히 뭐 기능에 따라서 직급을 뭐 나누고 여기에 따른 임금 체계를 나누는 아무튼 지난 한 30-40년 좀 더 길게는 5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 어떤 월급 체계, 임금 체계를 좀 바꿔보자는 목소리도 있고 움직임도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 불평등 이야기를 조금 좀 이어가 볼까요? 네네.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임금 체계 중에서도 연공급, 호봉급, 이제 나이와 관련된 임금 체계와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대비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직무급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과급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체계 중에서 특히 이제 연공급과 직무급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기 이전부터 대선 공약 원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기억나는 대선 공약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 연초부터 그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해서 이제 좀 어떤 이 정부의 중심적인 지금 아젠다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신문 기사의 화면 일부인데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게 이제 노동부와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 임금체계 개편을 좀 약간 띄우게 된 어떤 분기점이랄까요. 그래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가지고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자. 그리고 이건 이제 대선 기간 때 했던 얘기인데 공공부문부터 연공급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자. 이런 거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이고. 연공급과 직무급이 뭔지부터 약간 이제 그 들어본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연공급은 나이를 먹는 거와 연동해서 임금 체계를 주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건 호봉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특히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이렇게 돼 있죠. 입사 몇 년 차면 대충 월급이 그렇죠. 머리에 떠오르는. 예. 그리고 이제 직무급은 하는 일과 관련된 경우. 직무급이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하는 일이 같으면 네. 나이와 무관하게. 아하. 25살인 사람이나 55살인 사람이나 큰 틀은 숙련도의 차이가 없으면 예. 원칙적으로 임금이 같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바꾸자. 근데 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그 어떤 호봉급 네. 이 전통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존댓말 있는 나라가 그 언어 체계에서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실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거의 이제 노동계 약간 오랫동안의 구호 같은 것이 하나였거든요. 네. 실제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실상 직무급 개념과 가까운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노동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다가 직무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그 약간 이제 어떤 입장이 좀 저렇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알아보려는데요. 이건 이제 되게 재밌는 이제 연구였는데요. 이제 그 정준호 교수님, 전병유 교수님, 장지현 박사님 이제 그 노동 쪽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임금 불평등 변화의 요인 분해라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떤 그 이제 그 시계열에 변해던 거를 추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쭉 그러니까 변동을 설명하는 게 뭐냐 도대체. 변동을 설명하는 거를 임금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표 하나로 정리하면 요 표가 됩니다. 요 표가 되는데요. 기업 규모가 22%를 설명한다. 네. 임금 변동을, 임금 불평등의 변동을. 그다음에 근속이 20.3%, 교육 연수가 12.9%, 네. 성이 8.8, 직종이 8.5, 경력이 8.1, 연령이 4.2. 여기서 실은 노조 가입과 고용 형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고용 형태라 그래요. 그거의 설명은 1%예요 지금. 별로 영향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런저런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걸로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의 변동, 임금 불평등의 변동을 설명하는 건 1%밖에 설명을 못한다. 임금 불평등을 설명하는 것과 임금 불평등의 변동을 설명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2006년부터 201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딱 특정 국면으로는 불평등의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정규직은 뭐 400만 원, 비정규직은 200만 원이다. 기왕 불평등하긴 하지만, 근데 불평등의 정도가 시간을 가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말이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예. 이게 설명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볼 때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변동폭까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변동폭까지 그러니까 꾸준히 남는 게 뭐냐 그러면은 거가 이거라고 보는 거죠. 기업 규모가 22%, 근속이 20.3%, 요 등등등 이제 이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쓸 때 참고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뭔가 저한테 어떤 인사이트라 그럴까 어떤 질문을 던졌던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던졌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연구였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A 기업에 있는 근로자 한 명, 네. 뭐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B 기업에 있는 근로자 한 명을 딱 뽑았는데, 네. 월급이 많이 차이 나네. 네. 그렇다면 왜 차이 날까를 추측할 때, 네. 기업 규모가 다르구나. 그렇죠. 그게 제일 크고, 이분은 똑같은 20년 차지만 20년 근속이고, 네. 이분은 똑같은 20년 차인데 4년에 한 번씩 회사를 5번 옮기셨네. 이것도 꽤 영향을 주더라 하는 그렇죠. 얘기죠. 근속 개념은 그런 거죠. 교육 연수 받았던 근속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연령 개념이 되겠죠. 그렇겠죠. 같은 50살이어도 이 사람은 근속 연수가 20년 된 50살과 네. 근속 연수가 2년 된 50살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같은 회사여도. 그러니 이분이 혹시 한 분이 비정규직인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나 이분 회사에는 노조가 있겠지 없겠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매우 거의 뭐 약간 이 다른 거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그리고 정치권도 그리고 학계도 언론도 그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적인 어떤 이제 뭐 아젠다 프레임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이제 그 연장이었던 건데요. 기업 규모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면 우리가 실체적 문제와 대결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걸로는 뭐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약간 이제 사회학적 관점, 경제학적 분석 뭐 그런 이제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차적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어떤 메타적 질문이라 그럴까요? 이 5가지가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닌가? 기업 규모, 근속, 교육 연수, 성, 직종 이거를 뭔가 동시에 관통하는 어차피 실제로 우리가 최병천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뭐 직장인이기도 하고 또 남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그냥 최병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병천의 특정 측면들을 분해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렇게 그런 거죠. 등등등인데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개념은 기업 규모, 근속, 교육 연수, 성, 직종, 경력, 연령으로 되어 있지만 아하. 뭔가 관통하는 공통점이 혹시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거를 추정해 보면 그거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 한국 경제 특징 그런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얼기설기 연결시켜 보면 저의 추론은 이 5가지 또 넓게 보면은 경력까지도 경력 연령까지도 네. 이게는 한국 자본주의가 수출 제조업 대기업 남성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수출 제조업 대기업 남성은 뭐냐? 좀 약간 우리가 형상화해 보면 네.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50대 남성,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는 뭐 50대 중반의 남성.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40, 지금은 40%, 많을 때는 55% 가까이가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수출의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출 제조업 대기업 또는 부분적으로 남성 예. 요 4가지가 짝꿍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는. 크로스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좋은 불평등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국은 수출이 잘 될 때는 불평등이 커지고 네.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래서 실은 상층의 불평등은 이제 그러니까 상층 소득자는 예. 수출과 연동된 불평등이다. 라는 어떤 이제 영감을 줬던 영감을 주거나 그런 어떤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연구 이제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국의 변동이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는 한국의 그리고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여기는 좀 다르지만 삼성 상여금 체계를 이제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삼성은 이제 뭐 분기별 연말 또는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개인 단위 또는 팀 단위로 예. 상여금을 거의 연봉에 준하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서는 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연구들을 보면 나중에 좀 찾아서 이제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상여금에서 이제 이제 임금 차이가 막 벌어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거랑 좀 별개로 요 연동해서 보면 한편으로는 수출과 연동된 불평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임금 체계와 연동해서 표현하면 연공급 임금 체계와 연동된 불평등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요 전체를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저렇게 임금 불평등이 크게 변수가 된다고 하니 연공급이겠죠. 그런데 예. 엔드 기업 규모도 기업 규모가 작은 데는 근속연수가 그러니까 짧고 예. 기업 규모가 큰 데는 근속연수가 길다라면 뭐 그렇죠. 그래서 기업 규모랑 근속이 얽혀서 작동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심지어 인과관계일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전에 연공성의 수준을 좀 먼저 보면요. 이제 국제 비교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연공성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근속 20년을 표현했는데요. 근속 0년. 예. 그러니까 입사한 시점을 100으로 간주했을 경우, 여기를 100으로 간주했을 경우 2년, 4년 차, 5년, 9년 차, 10년, 19년 차, 20년 이상 차의 네. 이 비율의 격차가 요거 대비 요거의 격차가 얼마나 커지냐.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정도를 이제 비교해서 갖고 왔는데요. 스웨덴,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제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좀 유명하고, 프랑스, 독일은 대륙형이고, 이제 영국은 약간 영미식 국가로 좀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예.
그냥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한국이 2배 이상 많다. 네. 요 네 나라는 대략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나는 거죠. 2년 4년 차 되면 왜냐하면 단순한 건데요. 이 나라들은 직무급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연령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 직무가 상대적으로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뭔가 직무 성격이 바뀐다든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이 20년 차 이상으로 가면 거의 2배 이상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연공성이 이제 비슷하게 일본도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일본은 숙련과 연동된 연공급 체계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연공급이 작동을 하는데 예. 이 숙련을 일본은 이제 일본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은 노동이 계속 뭔가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거 뭐랄까 이제 생산성 격차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만 보면 만약에 입사 1년 차가 만약에 편상 30살이었다 가정을 하면 예. 30살인 친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저기 20년 지나서 50년이 되면 네. 50살이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한 뭐 214만 원이 되는데 예. 214만 원이 되는데 아웃풋도 한 214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네. 뭐 이제 그 100만 원과 우리나라는 30살에 입사를 해서 50살이 되면 네. 이제 50살 때 218만 원이 되는 건데 네. 아웃풋이 218만 원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재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거는 이제 연구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다른 데서 한번 그 이후에 한번 제가 또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려면 쓰는데 이제 뭐 수출이 어떻고 뭐 산업 구조가 어떻고 또 임금 구조는 어떻고 불평등은 도대체 무슨 요인인지. 그 대목에서 우리나라는 네. 그냥 뭐 16년 차는 얼마, 17년 차는 얼마 이게 호봉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나이 먹고 호봉 올라가면 월급 많아지는 걸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련도 차이와 무관하게 그냥 나이로 연봉이 정해진다는 알 것 같은데 네. 일본은 그게 숙련도 차이와 비례한다는 말은 그럼 8년 차 직원이 숙련도가 안 늘어나면 9년 차 직원으로 안 쳐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런 요소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숙련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숙련과 연동된 그리고 생산성과 연동된 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계속 그런 걸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는 거가 어떤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 다음에 어떤 이제 불평등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아무 교수님을 네. 이제 제가 그 뵙고 이제 이런저런 뭐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이제 그 민주화를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예. 민주화 이전까지 막 이렇게 두드러 패면서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설령 노사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예. 점점 민주화가 되면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본으로 같이 노조랑 같이 네. 연수도 가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일본식 모델로 가는 건 어떠냐. 근데 그러려면 연공급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 숙련과 연동된 숙련급이어야 된다. 숙련과 연동된 방식으로 이제 직무 설정도 다시 해보면 직무 설정을 다시 하려면 노조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직무를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 등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측도 반공주의 전통이 강했지만 노동자 측도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리고 노동 사이에서 이해관계 상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련이 뛰어난 노동자와 숙련이 안 좋은 노동자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소직종이라 그럴까요? 네. 회사에서 또 뭐 여기 뭐 용접 파트가 있고 또 뭐 조립 파트가 있고 뭐 가공 파트가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예. 그분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또 노조가 어느 정도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노조가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일본 견학 같은 걸 막 간 다음에 네. 이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해가지고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예. 한 5, 6년간이 우리나라에 뭔가 노사관계 재편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뭐 안 그런 회사도 많았겠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일본식 비슷한 걸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어떠냐 했는데 이제 좀
노조 쪽에서도 비판적이고 회사 내에서도 그 주장이 아주 세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뒤로 한 게 뭐냐면 로봇 장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봇 장비율이 전 세계 1위 국가거든요. 로봇 장비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로봇 장비율을 높이면 숙련공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대표적인데요. 모듈형으로 바꾸는 거죠. 예컨대 독일 자동차로 유명한 데가 이제 독일,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뭐 중국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면 특히 내연기관은 중국을 논외로 하면 예. 독일식 자동차,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정도가 있었을 텐데요. 독일과 일본은 노동의 숙련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임금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러겠죠?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숙련이 쌓는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라 자동화, 쉽게 말해서 네. 자동화 로봇 장비를 써가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이제 어떤 자본의 그 자본 장비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봇 장비율, 자본 장비율 증가, 자동화, 모듈화 예. 이런 거를 해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랑 또 연결되냐면 불평등 문제랑 연결시키면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봤습니다. 그게 실은 불평등과 소득주 성장 이론의 되게 중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점점 더 우리나라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전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비율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제가 기업이 갖고 가지 않겠냐.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를 직관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아까 로봇 장비율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삽질의 경제학과 포크레인 경제학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최병천이 그 900원에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900원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1,000원짜리 아웃풋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최병천의 노가다가 900이고 삽이 1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1,000원어치 만들어놨다. 예. 그런데 만약에 최병천이 1,000원의 노가다를 하고 9,000원짜리 포크레인을 샀다. 예. 그러면 9,000원짜리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내가 1,000원짜리 내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예. 10,000원이 나왔다. 아웃풋으로.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1,000원이 나왔고 뒤에 거는 아웃풋이 10,000원이 나온 건데 네. 10배 정도 격차가 나죠. 근데 이 삽질의 경제학 때는 최병천의 그 노동력이 투입된 거는 900원어치가 투입된 거고 예. 그럼 이 경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90%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일은 다 최병천이 했죠. 거의 네, 다. 삽이 한 거는 10% 정도인 거고. 삽은 도울 뿐, 거들 뿐. 근데 포크레인에서는 총 10,000원의 부가가치에서 최병천의 기여분은 1,000원인 거고 포크레인 기여분이 9,000원인 거거든요. 장비가 일을 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 경우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많이 떨어지죠.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포크레인 경제학이 더 좋은 거냐, 삽질의 경제학이 더 좋은 거냐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포크레인이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포크레인 경제학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상대 비율로만 보면 그냥 야 이 사바 이 포크레인아 보다는 이제 어떤 인간의 기여가 더 많은 건 맞지만 네. 생산성 측면에서는 포크레인이 압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좋은 게 절대적 가치라면 우리는 포크레인 경제학을 타도하고 삽질의 경제학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90%고 이건 10%이기 때문에. 근데 야 삽질하지 마. 우리 뭔가 이렇게 좀 이 포크레인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하면은 포크레인 경제학이 좋은 건데 포크레인 경제학은 삽질의 경제학에 비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자본이 노동을 막 착취하는 경우도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그 노동 착취 예. 실제로는 자본 장비율을 높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삽질과 포크레인의 비유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본 장비율이 쭉 올라가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줄어드는데 나쁜 거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은 마치 예. 야 삽질의 경제학을 포크레인 경제로 바꾸는 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90%에서 10%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 거야. 라는 말이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 비교한 게 전부기 때문에 거기는 효율성 개념과 생산성 개념과 그다음에 생산량의 증대 개념은 논외 처리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원래 이제 약간 3,000% 빠지긴 했으나 이 연공성 문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유럽이 매우 강하다. 연공성이 낮은 거는 유럽은 상대로 직무급 전통이 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연공성은 격차가 있으나 실제는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연공성도 좀 약간 내용이 다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숙련 및 생산성과 연동된 연공성이고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숙련 및 생산성과 연동이 약한 연공급이다.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는 관리사무직, 이거는 이제 생산직 해서 뭐 비슷하다고 대충 볼 수 있는데 생산직이 조금 더 심합니다. 이제 20년 이상 한국은 관리사무기술직은 218, 생산직 241. 예. 네, 이제 조금 더 심하다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한국 근로자들은 왜 나이가 먹는데도 숙련도가 안 올라갑니까? 숙련도가 이제 뭐 전혀 안 오르진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찔끔 오르니까 도대체 일은 누가 하나 싶으니까 회사가 로봇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근로자들이 10년 차는 이렇게 잘하시네. 20년 차는 예술이야.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자세히 이제 알아본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추론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약간 노사협조주의 문화 같은 게 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일본은 심지어 회사 사회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공동체 회사.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특징은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100년 가게 이런 표현이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터 붙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 가게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300년 된 가게, 그렇죠. 200년, 300년 가게가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길드 전통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이 숙련의 역사가 되게 훨씬 더 긴 거죠. 우리나라는 숙련의 역사가 길지도 않았고, 네. 우리나라는 이 어떤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공업계통의 능력, 수공업적 능력은 약간 되게 천시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기술적인 것이 중시되는 나라도 아니었고,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된 다음 또는 뭐 식민지 즈음부터 그런부터 약간 자본주의 비스무리한 걸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 이후의 전통이 약간 어떤 이제 그 하나는 독재적인 게 좀 있었고. 그나마 우리나라에 숙련이 쌓였던 거는 기계 공고라든가 그런 공고, 직업훈련원 그런 쪽에서 좀 쌓였지만 회사와 협조하면서 숙련이 쌓인 전통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는 그런 게 좀 작동했으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유럽은 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길드가 뭐냐면 혹시 이제 제가 뭐 유럽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벨기에를 가면 벨기에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광장 문화라 해서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 건물들이 사각형으로 둘러차 있어요. 그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건물 중에 제가 벨기에를 갔었었는데 그 벨기에가 거기 광장에 있는 데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길드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1500년, 1600년경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광장에 둘러싸고 있는 그 건물들. 그럼 길드는 뭐 하는 거냐? 이제 길드란 말이 이제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풀어서 표현하면 동업자 조합이다 그러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뭐 구두 수선공 조합, 그다음에 양복점 조합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보통 길드인데요. 그래서 중세에는 농촌 경제가 있었고. 농촌 경제와 별도로 여기는 이제 장원 문화였고 그 유럽 같은 경우 그럼 도시 경제를 중심으로는 원거리 무역을 중심으로 도시 경제가 발달했는데 자율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현대적인 국민 국가는 없었고 다 짜잘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뭐 피렌체라든가 뭐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유럽의 대부분 다 도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울공화국이라는데 실제로 그냥 거기는 서울공화국이 있었던 거죠. 부산공화국, 대전공화국, 서울공화국. 나중에 그게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이제 국민국가를 만든 건데. 근데 그래서 유럽에는 그 길드가 한 축으로는 사업자 협회를 발달하는 거고 길드의 상층이 사업자 협회를 발달하고 길드의 하층이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길드와 그 도시에 있는 또 하나의 축이
교회였었어요. 예. 지역 기반 교회. 우리 천주교로 치면 교구라고 부리는 예.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민사회 할 때 그 시민이 시티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시민사회 할 때 그 시민이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길드는 시 안에 있는 그 이제 사업자 조합, 네. 동업자 조합. 근데 그게 유럽에서의 그 전통은 한 15세기, 16세기부터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도시 국가에서 길드 자체가 그 그러니까 국가 역할을 대행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예컨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얘를 처벌하거나 얘 기술력도 키워주고 그래서 유럽의 전통은 사업자 협회도 숙련에 엄청 관심이 많고 노동조합도 숙련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체 협상의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예. 노동자의 숙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숙련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임금 같은 거나 고용 문제나 상여금 같은 것만 단체 협상 대상인 게 아니라 숙련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단체 협상 대상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오래된 그런 어떤 기술력을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기술력 중에 특히 숙련을 전통이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있었던 거고 우리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셨는데 축적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 어떤 시행착오를 통한 암묵적 지식을 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축적을 중심으로 기술을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에요. 그 스타일이 그렇죠. 왜냐하면 방식이. 그거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축적의 개념 자체가. 그런데 제가 책에서 제가 썼는데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축적 말고 또 다른 게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수합병이에요. 네.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축적된 걸 사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그 만약에 3프로 TV가 막 잘 나가가지고 뭔가 이제 그 언더스탠딩이라든가 뭐 내지는 1프로 TV라든가 할 때 내지는 출판사를 뭐 겸한건 할 때 네. 3프로 TV가 다 그거를 이거는 2%가 담당하고 이건 정프로가 담당하고 너가 출판 담당해서 키워봐. 노가다를 한 200년 동안 100년 동안 네가 노하우를 익혀봐 하면 이건 약간 어떤 경우는 미련할 수 있잖아요. 네. 불확실하고 그냥 야 괜찮은 출판사 인수. 인수합병해 그리고 거기다가 뭐 비용 절저히 지불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건데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 거거든요. 예. 기술 습득을.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은 원래도 그 숙련 전통이 있고 그래서 거긴 축적의 반대 개념은 제 생각엔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거고 한국은 그 두 가지가 이제 짬뽕돼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일본 기술자를 영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포항제철 같은 게 발달하는 기업사를 보면 예. 일본의 에이스들을 최대한 전문 기술자들을 이제 뭐 박태준 씨라든가 뭐 이병철 이건희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 약간 극진히 모셔서 이제 기술을 이제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특성들이 있다. 이제 이 어떤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성 같은 것도 네.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숙련의 전통도 약하고 노사협조주의의 전통도 약하고. 야.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만 거기다 존댓말 문화도 있고 우리 옛날 양반 문화도 있고 너 몇 살이야 너 뭐 민증 까 그럼 이제 그 모든 게 약간 말다툼하다가도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문화적 기반 이런 것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스웨덴은 신입사원 월급과 네. 상무님 정도의 월급이 네.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오히려 그리고 정확하게는 상무님은 더 낮아 직무가 다르니 직무급 개념에서 뭔가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오히려 저기는 더 줄어듭니다. 보니까. 스웨덴요? 네. 어디가 줄어드나요? 여기서 저 127.5에서 112.9로도 내려가고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 참 저건 진짜 저건 저녁 같이 먹으면 더치페이 해야 되겠네요. 네. 상무님이 사주세요라고 하면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지. 네가 나보다 월급 더 받잖아.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아니 나이가 저렇게 들면 쓰는 돈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쓰는 돈이 더 많은 측면도 있겠죠. 의료, 교육 등등이 다 국교화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수는 있긴 하겠네요. 되어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이 나라별 차이는 아마도 이제 문화적, 역사적 이런 차이가 이제 또 어느 정도 걸쳐 있었을 텐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차원에서 이제 이것은 그 노동연구원 쪽 분 자료인데요. 자동차, 병원, 은행을 비교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자동차보다 병원보다 은행이 우리나라는 이제 월급이 빨리 오른다. 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그래서 은행업이 뭐 이렇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실제로는 이제 은행업이 어지간한 데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고임금 직종이 은행업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게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돈 잘 버는 순서네요. 네네. 은행, 병원, 자동차. 병원은 꼭 그럴지는 않을 수는 있죠. 저 병원은 병원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의료인들입니까? 의사들 포함됐을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울기에 이거는 실제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제 백유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기업 규모랑 연동된 건데요. 빨간색은 10인에서 29인 규모의 기업. 여기는 거의 연공급이 없죠. 네. 있어도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한 거죠. 파란색은 100에서 300인 사이 살짝 있고 500인 이상은 쫙 올라가서 이제 또 놀라운 거는 한 6, 7세 되면 네. 쫙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임금 피크제가 아마 작동하는 것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거는 좀 왜 의미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불평등을 얘기할 때 기업 규모가 있고 근속이 있다 그랬는데 근속도 연공급인데 실은 기업 규모도 연공급과 연동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공급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의 경우는 21살인 사람이 그냥 편하게 여기 3천인 사람으로 치면 예. 여기 한 20세 중후반에 3천이라고 치면 쭉 해가지고 한 50대 한 40대 말 3할 5초 40대 말 50대 초반 나이가 되면 6천이 되는데 네. 더블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생산성도 더블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젊은 약간 젊은 기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 네. 뭔가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 뭐 아무개 선배 기자들은 맨날 놀고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월급은 나보다 더블 받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꽤 많이 접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게였죠. 이게 생산성이 저 선배는 실제로 뭐 역량이 저 정도 돼라고 느껴지는 경우엔 분들도 꽤 있지만 이제 안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공급 자체가 생산성과 연동성이 우리나라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자체가 청년 대비 임금 차별 성격을 갖는 거고 네. 여성에 대해서도 임금 차별 성격을 갖는 거다. 왜냐하면 여성은 보통 경력 단절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근속 연수를 오래 쌓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거든요. 네. 그 노동시장에 이러저런 이제 또 육아 부담이라든가 뭐 결혼, 가사노동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연공급 자체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상대적 임금 차별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런 걸 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일수록 유리한 임금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노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연공급을 옹호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었을 때 임금을 덜 받고 이거를 나중에 한 박자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받는 거다. 예. 그 논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약간 나이를 먹으면 생활비가 더 든다. 요 두 가지가 실은 이제 그분들의 어떤 연공급을 옹호하는 논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연 임금제라 그럴까요? 예. 요때는 좀 뭐랄까 이게 우리 평균 적정 임금이었다라고 치면 요때는 좀 덜 받고 예. 대신 요 시기에는 좀 더 받아가지고 알고 보면 똔똔인 거다. 이런 류의 논리인데 그거가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실은 어디 뭐 문서로 합의한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사고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나누면 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근속 기간 자체가
매우 적어서 여기는 3.1년, 예. 300인 이상은 11년인데 한 3, 4, 12 한 4배 약간 안 되는 비율이죠. 그러면 설령 그분 말이 뭐 이 어떤 지연 임금 또는 이연 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만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속 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은 네. 요 소기업에 중기업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별로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장기에 걸쳐서 고용이 계속 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소기업, 중기업은 근속 기간이 짧다는 건 회사를 옮긴다는 뜻일까요? 네, 회사 다니는 기간,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던 내용 중인데, 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약 70%가 그 50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가까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뭐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20, 30%, 뭐 10인 미만이 또 한 뭐 20, 30%. 그다음에 이제 뭐 그 30인 미만이 해가지고 30인 미만 종사자만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전체 취업자가 우리나라 2,700만 명이고 임금 노동자가 2,000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알기로는 취업자 기준일건데 2,7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돈을 버는 분 중에서 네.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 완전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성격이 강해요. 대기업일수록은 약간 뭐로 과점 또는 독점 예.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면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예. 이분들은 뭐 우리 치킨집 사장님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진입과 퇴출이 엄청 그 자유롭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경쟁에 노출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을 갖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많은 나라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렇게 근속 연수가 짧은 건 사표가 아니라 네. 그냥 회사가 폐업 아니요. 회사 폐업도 포함돼 있고 사표도 포함돼 있는데 사표도 빨리 낸다. 왜요? 사표도 포함돼 있는데요. 예. 이게 지난번 시간에 보여줬던 건데요. 노동자 그러니까 일단 회사 단임 기간이긴 한데 그러면 이직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 연구에 의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한 대략 한 27%, 자발적 그러니까 26%대 한 74%, 자발적 이직이 74%다. 네. 자발적 이직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A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A 회사보다 여기서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100만 원인데 B 회사에서 110만 원을 준다 그랬다. 그러면 그걸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11%,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8%,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8.9%,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이거는 이제 약간 비자발적. 예. 네. 일이 임적이라 장래성이 없어서 6.2%. 이제 그다음에 근무 시간, 근무 환경이 나빠서 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동하는 거에 상대적으로는 현재 일하는 곳의 근무 조건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월급, 근무 조건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데를 찾아서 가는 분들이 한 아무튼 뭐 거의 한 70%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작은 규모를 다니는 분들이 급여가 적거나 근무 조건이 안 좋은 이유는 그 회사 자체가 저부가 가치 사업장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뭐 꼬부쳐가지고 안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네. 거기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힘드니까 노동자분들도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소득과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진 않은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은 그거는 국민정서법과 연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장의 혜택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입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이라든가 예. 등등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규모의 비경제를 장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모 컴퓨터 회사도 네. 그 정부에서는 컴퓨터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공무원이 써야 되니까 그 납품 받아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이 납품하면 우대 점수를 주니까 중소기업 PC를 주로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PC는 삼성, LG 뭐 이런 쪽의 PC를 그럼 안 받아야 되니까 네. 대안이라는 건
뭐 그 다음 계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삼보 뭐 등등 그런 거겠죠. 삼보도 뭐 어느 정도 대기업일 텐데 이제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삼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아니요. 그래서 네. 그런 삼보 같은 데가 네. 성장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규모가 커지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납품 못 하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회사 하나가 더 성장하거나 뭐 하게 되면 뭐 다른 브랜드로 만들든가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산업부에 계시는 이제 뭐 아무개 분이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아무튼 2000년대 이후로 그 대기업이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잘 안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안 나오고 있다. 그거는 방금 이제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터팬을 장려하는 제도가 지금 강력하게 법제화되어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제화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그런 제도가 제가 보기엔 한 수백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중에 일부이고 네. 우리는 그냥 약간 그래서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이 뭔가 두더지 할 때 두더지가 딱 올라오면 빵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기업 규모가 딱 커지는 순간 망치로 맞게 되는 게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 개념으로 기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때 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엄청. 그렇기도 하고 뭐 피터팬 같은 그건 캥거루 같은 건데 네. 굳이 삼성, LG와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네. 대충 만들어도 납품이 가능하고 그랬다가 자칫 규모가 커져서 이제 넌 납품하지 말고 졸업해라고 그렇죠. 밖으로 나가면 그동안 기술을 갈고 닦았어야 삼성, LG랑 경쟁을 하는데 네. 나가서 형들이랑은 못 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시켰어야지 사실은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경쟁을 안 시키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크겠죠. 네. 그래서 이 경제 체질이 좀 중요한 건데 어떤 좀 체질 자체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지금 있어서 근데 이것이 국민적 합의하에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정서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얘기는 대기업일수록 근속 연수가 길기 때문에 사실상 연공급 혜택은 대기업에 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예 임금 체계를 기업 규모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 요거는 이제 그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님이라는 분이 논문이나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자료를 가지고 한 거를 제가 이제 다시 재인용을 한 자료인데요. 호봉제에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14.4% 정도 된다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69%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호봉제는 아마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도 호봉급적 요소가 결합된 거가 다 포함된 거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호봉제라기보다는 뭐 약간 성과급과 호봉급이 연결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제 호봉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체계가 아예 없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이제 그 73.4%, 그다음에 이제 5인 내지 9인은 41.3%. 그래서 전체 사업장이 한 60% 정도는 임금 체계가 아예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호봉제는 그냥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연동된 임금 체계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근속 기간도 그렇고 임금 체계로도 그렇다. 그런 거고. 이건 정말 재밌는 연구인데요.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님이 이제 작업하신 건데요. 되게 이제 학술적으로 값어치 있는 건데요. 연공급이 심한 기업과 연공급이 심하지 않은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임금 연공성이 심한 상위 10%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33%고, 그다음에 연공성이 낮은 기업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15%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건? 연공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 전체 임금 부하를 올리는 거잖아요. 임금 부하를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고 임금의 과부하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주를 하든 아니면 뭐 단기를 하든, 그러니까 뭐랄까 임금 총량이 어느 정도 인건비 총량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데 이쪽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쪽의 부담을 이쪽의 비정규직 형태로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손은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뽑으면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 나머지를 뽑는다. 비정규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정규직 비정규직의 간극을 이제 그 임금의 연공성이 그래서 약간 연공성 자체가 비정규직 촉진 제도 임금 체계 성격이 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신입사원이나 부장님이나 연봉이 비슷한 회사는 네. 굳이 비정규직을 안 뽑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냥 정규직 뽑아도 네. 뭐 항상 돈값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범은 돈값 못하는 저 같은 연령대의 부장님, 상무님이라는 뜻입니까? 그 이제 돈값을 하냐 안 하냐랑 또 물론 연동은 돼 있겠죠. 근데 돈값을 못 한다면 정규직으로 뽑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을 안 뽑고 비정규직 뽑는다는 뜻인데 네. 제가 돈값을 못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는 거지. 저 같은 그렇죠. 정규직 부장님 남성이 충분히 돈값을 하면 저 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겠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같은 드네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값을 못 한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를 전제하면 이제 이프로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인 거죠. 돈값을 못 한다는 걸 가정하지 않고도 저 설명이 가능한 가정이 있나요? 돈값을 못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규직 남성의 연공성이 강한 회사의 네. 정규직이 네. 자기 받는 연봉이나 월급만큼의 생산성을 해낸다고 가정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공성이 강한 회사는 이상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네. 이유가 돈값 못하는 거 말고 다른 가정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있을까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만 사고해보면 예.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인 요양 돌봄이 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나 뭐 장인 어른이나 등등이 뭔가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만약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뭔가 돌보는 분들이 필요하다. 네. 그 이제 그 돌보는 분들을 쓸 경우. 근데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비정규직이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며칠로 마치 이제 며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입원 기간이 만약에 5일이었다. 네. 입원 기간이 5일이면 이분 딱 5일만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저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연공성과 비정규직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마다 업무의 특성, 네. 우리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대표적일 텐데 퀵이라든가 그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돈값을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50대 언저리인 사람들이 나이 먹은 일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치킨집 사장님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치킨집 사장님이 퀵을 부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퀵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라이더를 그 쓰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떤 산업의 특성, 업무의 특성, 논리적으로만 사고해 보면. 그런데 하필 왜 연공성이 강한 회사에서만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연공성이 약한 회사도 치킨집일 수 있는데. 네. 연공성이 약한 치킨집은 그냥 정규직 직원을 하나 쓰고 네. 연공성이 강한 치킨집은 정규직을 안 쓴다면 저게 저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플로는 자세한 구구절절한 내막은 알 수는 없고 없으나 이제 상관관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정도가 될 텐데요. 예. 근데 상관관계로는 이제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라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샘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대규모 샘플 조사한 거를 근거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한 네. 신뢰도가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연공성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다는 데이터 자체가 재밌는 데이터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프로님 말씀 또는 가설이 이제 일리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정규직을 몰아내고 비정규직 채용을 압박하는 특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연공성과 고용 유지율의 관계인데요. 이게 저는 연공급 임금 체계 자체가 명태 촉진 제도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게요. 생산성과 연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20살과 60살이 있다고 쳐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20살은 2천만 원, 60살은 6천만 원이다. 연공성이. 그런데 생산성이 똑같다. 네. 그럼 60살을 쓰는 순간 그냥 쓸데없이 회사 입장에서 3배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의 아웃풋과 이 분들의 아웃풋이 똑같은데 월급은 3배가 되니까
아무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요 파트를 덜어내는 게 네. 그래서 좀 그만두세요. 해서 지금 거에 좀 얹어가지고 덜어내주면 그래서 한 뭐 이 사람들의 몇 년치 보통 지금 2023년에 지금 고용 한파가 네. 심하니까 여기저기 명퇴하면서 보통 한 3년 많으면 한 3년 4년을 연봉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방금 전에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그냥 짱인 분들이다. 이분들이 전부 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 분들이 여기 다 몰려 있다. 네. 근데 이분들을 통으로 명퇴를 뭐 몇 개월치를 더 준다 그래도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임금 연령별 격차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고용 유지율이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고용 유지율이 연공성이 높을수록 고용 유지율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른 자료인데 요 자료는 10년 이상 근속 비중. 10년 이상 고용의 근속 비중을 보면 여기 조사했던 나라의 OECD 평균 한 34.2% 정도 되는데 한국은 한 19. 대략 한 20% 정도? 네. 이탈리아 보면 50%. 와, 그 이탈리아는 이직을 거의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40%, 프랑스 47, 벨기에 44, 핀란드 37, 예. 스웨덴 36, 영국 33. 야, 저거 뭘까 저거? 이제 우리나라는 10년 인상 근속하는 게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이표랑도 관련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라든가 내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연공급 제도 자체가 코스트를 막 올려가지고 네. 그 이제 근속하는 이거는 물론 산업구조도 연결돼 있긴 할 텐데요. 일정 정도 산업구조의 특성도 어느 정도 연결돼 있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규모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많다는 것도 연결돼 있을 거고 이게 다 연동돼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근속 비중이 이 장기 근속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체계 문제가 실은 연동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장인이 필요한 산업이 많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면 30년 된 근로자가 숙련과 연동된 장인의 말 자체가 하겠죠. 그죠. 장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숙련과 연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상무님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죠.가 돼야 될 텐데. 네. 그 말은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 높고 첨단 산업이 많으면 그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독일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중부가가치 이상만 되더라도. 근데 우리는 어차피 베껴서 카피하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밤새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체력 좋은 젊은이들이 많으면 다 해결되는 나라에서. 네. 이상하게 연공급제를 택하는 바람에 나이 많은 직원은 어디다 쓸 데가 없는 네. 그런 구조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연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가 2023년인데 예. 내후년 2025년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20%가 되는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그 어떤 고용 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시간 선택제 같은 것도 좋다는 거야. 근데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초고령화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장년 노동 시장 문제에도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평생에 대한 어떤 이제 분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는 매우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초고령화가 될수록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데 그게 좀 이제 약하다. 그러네요. 그러면 직무급 임금 체계라고 하면 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네, 저도 뭐 그 개념으로만 이제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 중에는 뭐가 있냐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한 정책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할 때는 이분들에게는 약간 시험적인 걸 포함해서 직무급을 도입한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그 긍정성 측면이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실제 이건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예. 청소 직종 경비 시설관리 조리원 사무부조로 나눠서 여기 이제 직무의 특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 직무 1등급, 직무 2등급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일반 청소직, 전문 청소직, 시설 경비, 전문 경비, 단순 노무
일반 시설, 뭐 종합 시설, 전문 시설, 뭐 조리원도 이제 조리원 단계, 배식 도우미, 조리사, 예. 단순 사무 보조, 일반 사무 보조, 행정 사무 보조, 뭐 직무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에 급여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일단은 네모끼리 묶고 네. 저 네모 안에서는 연공급이든 뭐든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큰 틀은 요게 직무죠. 요게. 예. 요걸로 나누는 게 다른 걸 보시면요. 요것도 관련된 건데요. 아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적용했던 거예요.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예. 청소, 경비, 조리, 시설관리, 사무보조가 있으면 예. 그거를 업무 특성을 다시 세분화하는 거예요. 일반 청소와 전문 청소. 우리 청소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 설거지를 하더라도 예. 컵 청소는 좀 쉬운 청소고 네. 막 이렇게 막 기름기 잔뜩 있는 설거지는 좀 더 어려운 걸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일반 청소, 전문 청소를 구분하고 경비도 이제 뭔가 좀 기술을 요하는 경비, 약간데 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예. 거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조리도 배식 도우미, 조리원, 조리사. 네. 우리 요리 그 식당 가면 요리사가 있고 그냥 요리사가 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제 조리를 구분한다든가 그렇게 직무를 세분화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네모 칸에서는 월급이 같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 일반 청소는 다 똑같은 거죠. 1년 차건 10년 차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처음에 일반 청소로 시작을 했지만 네. 전문 청소 영역으로 갔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고. 컵 설거지 하는 정도에서 컵 설거지 하는 단계에서 기름기 있는 설거지도 능수능란하게 단계가 됐다. 진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네요. 그렇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 전문 청소하는 20살과 일반 청소하는 50살이 있으면 지금 이제 일반 청소하는 50살이 월급을 훨씬 더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적용하는 건데요. 월급이 어떤지. 그렇죠. 예. 그래서 1급 직무를 일반 나와서 이거를 여기를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설계를 이거 실제 했던 거를 좀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직무급 사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그분들의 일부가 이제 적용된 적이 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이고요.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프로TV에 새로 합류하는 이주호 앵커가요.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급 임금 체계로 이제 실제로 할지는 좀 매우 의문이다. 왜냐면 좀 의문이 들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때문에 그래요. 예. 올해 2023년 신년사를 했는데 신년사가 분량이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연공급 파트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직무 중심, 성과구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민간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공 부분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총 2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네. 200만 명이 더 될 텐데요. 근데 거기를 그냥 정부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부분은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연공급 임금 개혁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그냥 본인들이 사용자인데부터 먼저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컨대 2023년에 공공 부분부터 적용하고 민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인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건 공무원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그런 얘기가 없으면서 공무원도 봐도 사무관이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국장님 월급이 더 많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몇 가지 해석을 예. 가정법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연공급 임금 개혁은 너무 힘든 거니까 우리는 안 하고 니네가 해라. 그 괜히 정부가 이거 했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여론의 저항 같은 거 생기면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너네가 해라. 그리고 너네가 하면
약간 차별화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있을 수가 있고 본인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안 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러네요. 2024년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총선 전까지는 우리는 안 한다. 대신 말을 한다. 하면은 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할 의사는 별로 없는. 연공급 임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체로는 말씀하신 대기업, 수출기업, 대규모 기업 그렇죠. 뭐 그런 근로자들인데 오피니언 리더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그들을 거죠.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표가 된다는 판단인 건가 보네요. 아니 말을 하는 건 표가 되고 예. 실제로 하는 건 표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제로 하면 왜 어려울까요? 그럼 어떻게 그냥 반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네. 행동경제학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3배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은 둔감하고 손해 보는 사람은 민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연공급을 깨면 누구나 다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손해 보는 한 사람은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죠. 이익 보는 두 사람은 그냥 민숭맨숭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게 개혁의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불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할 의지가 있는지는 가봐야지 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한 이제 그 연말부터 쭉 올라서 1월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지지율이 쭉 올랐을 때 그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약간 구설수라든가 실언이라든가 뭐 이런 해프닝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이제 보도가 되다가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는 뭔가 이제 국정과제를 하려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개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여론조사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분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주되 실제로 개혁은 이제 알겠습니다. 뭐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봐야지 안다. 실제로 할지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설득력 있는 얘기를 아무튼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계속 우리나라 연공급이었으니까 네. 의지가 없거나 아예 의지가 있더라도 뭐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의지가 있는 척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실은 이제 하나의 그 니즈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저항이 없다면 네. 연공급은 나쁜 겁니까?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맞는 겁니까?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전체가 연공급 개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건 그리고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연공급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공급은 가급적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공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효율도 둘 다. 공정과 효율 두 가지에서 제가 그냥 딱 한마디씩로 하면 청년과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이게 이제 위에만 보면요. 청년과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대기업일수록 유리한 임금 체계. 어차피 허봉제는 대기업만 적용되고 있고 정규직을 몰아내고 비정규직 채용을 압박하고 동료의 해고를 촉진하고 초고령화가 되는 거에 임금 체계 안 맞다. 6가지가 실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6가지 이유를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거죠. 저걸 저렇게 만들려면 회사들 보고 설득할 게 아니라 네. 근로기준법에서 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은 회사가 망할 지경이거나 등등 굉장히 일부 어려운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하는데 네. 그냥 회사가 보기에 돈값을 못 하시는 것 같으면 네. 뭐 3개월 전 뭐 그거야 이제 1년 전 뭐든 그 안전판 기간을 두되 네. 그냥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기업에서 알아서 구조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연공급이 알아서 무너질 거고. 네. 그렇게도 네. 네, 그렇게 되면 비연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젊은이 집어넣으면 더 잘하겠네 싶으면 젊은이들 뽑아 올 거고. 네. 그럼 그들의 연봉은 올라갈 거고. 네. 그거 하나만 고치면 다 무너져서 다 될 것 같은데 스웨덴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연공급 자체가 예컨대 우리가 20살, 30살, 40살, 50살, 뭐 59세까지 이렇게 쫙 간다고 치면 예. 그게 일정 정도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허물게 되는 거잖아요. 이프로님 말씀하신 건. 그렇죠. 이 기울기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울기가 무너질도록 네.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가 추진했던 게 저성과자 해고 제도였어요. 예. 그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거고 그 실제로 워킹이 되면 연공급의 부작용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있겠죠. 다만 법제화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때 국정교과서 논란이라든가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확 바뀌면서 총선 국면이 바뀌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문제는 저성과자의 기준을 뭘로 볼 거냐가 이제 나오겠죠. 저는 아주 연공급이 아주 좋은 나이인데 제발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3%가 이제 연공급 체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규직도 아니시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